반갑습니다. 돌집사 TV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4과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거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절별 운전 특징 요약인데요. 자, 각 계절마다 우리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고민해보면 문제 풀 수 있다고 했죠. 자, 봄, 춘곤증 유의한다. 졸음 운전이죠. 변화하는 기후 조건 뭐였죠? 자, 해빙기이기 때문에 집안이 약해질 수 있다. 그리고 여름, 무더위에 대한 시야 변화, 그리고 빗길 운전, 빗길 운전에는 또 뭐 있었죠? 보행자들이 우산을 쓰고 다니다 보니까 보행자들이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할 수 있다. 그리고 가을, 자, 농번기죠. 트랙터, 경운기 통행이 많아진다. 그리고 일교차, 안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다. 그리고 겨울은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 왜? 빙판길 때문이죠. 자,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갈 거고요. 자, 먼저 보면은 이제 운송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되냐인데 이것도 앞에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만 조금 볼 건데 먼저 고객이 요구를 합니다. 자,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냐? 자, 나는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되길 바래요. 그리고 내 기대와 욕구를 수용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칭찬받고 싶어 하고요.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고요. 환영받고 싶어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무슨 고객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서비스를 이용하겠어 라고 하는데 우리가 고객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지 못했을 때 기분이 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고객 서비스의 종류는 4가지, 크게는 5가지가 있는데요. 자, 무형성, 자, 보이지 않는 서비스의 형태입니다. 서비스는 형태가 존재하지 않죠. 근데 고객이 받는 느낌 자체는 존재를 합니다. 이게 무형성이고요. 동시성은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난다. 자, 내가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서비스는 사라지고 고객에게 전달되죠. 그래서 이 생산, 나의 서비스 생산과 소비, 고객의 소비가 동시에 일어난다. 그리고 인간 주체, 물건을 팔면서 일어나는 인적 서비스죠. 그래서 이 서비스란 개념 자체는 인간이 주체가 된다. 그리고 소멸성, 그리고 무소유권. 이 서비스는 누군가가 내가 소유를 할 수 있다, 전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고객 만족을 위한 3요소가 있습니다. 상품, 영업, 서비스. 자, 상품의 품질 중요하겠고요. 어떤 식으로 영업을 하고 홍보가 하게 될지 이런 것들이 고객들이 만족하는 요소가 되겠고요. 그리고 서비스, 사람이 물건을 팔 때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 이제 내가 물건을 살지 안 살지 결정을 할 때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 과거의 경험, 내가 옛날에 여기 이용해보니까 좋더라 이런 과거의 경험,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의 태도. 자, 이 서비스가 계속 나오는데 고객이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많은 이유가 서비스입니다. 불친절함,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나오는 거고요. 마찬가지 의사소통, 그리고 개인의 성격에 따라 이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고객의 서비스 품질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자, 이 서비스가 좋다 안 좋다를 어떻게 평가하냐? 먼저 신뢰성, 내가 여기를 믿을 만한가? 그리고 내가 컴플레인을 제기했을 때 대응이 빨리 일어나는가? 그리고 편의성, 편리한가? 내가 이용하기 편리한가? 그리고 태도, 이제 나를 응대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람의 태도,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마찬가지로 의사소통이죠. 자, 그리고 우리의 운행 전 준비 사항입니다. 자, 먼저 단정한 용모라고 하면은 뭐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도 나와요. 삐져나온 코털은 정리해야 된다. 당연히 정리해야겠죠. 그리고 깔끔한 화물차의 외관 및 화물 결박 상태 확인, 안전에 관한 거는 무조건 맞는 말이다 라고 개념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일상 점검 진행 후 문제가 생겼을 때 상급자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배차 사항 등 화물 특성에 맞는 안전장비 부착 여부 확인. 마찬가지로 안전 얘기 나온다, 안전에 유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면 무조건 맞는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치사항, 우리 3과목에서 잠시 살펴봤었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2차 사고 방지예요. 자, 맨 처음 해야 되는 건 2차 사고 방지가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치 순서는 내가 먼저 사고 났어요,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구해요. 그리고 후방 방호, 2차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다음에 신고를 한다. 자, 사고 났을 때 신고 먼저 한다? 절대 틀린 말입니다. 이거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량 고장 시 운전자의 조치사항, 요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자, 먼저 비상 전멸 등을 먼저 켜고, 자, 뭐죠? 길 어깨에 정차한다. 뭐죠? 2차 사고 방지하는 거죠. 그리고 비상 전화를 합니다. 이제 신고하는 거예요. 자, 신고하기 전에 후방에 경고 반사판까지 설치를 합니다. 요게 2차 사고 방지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신고를 해요.
그리고 차량 안에 있으면 안 되고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밤에는 500m 지점, 사고가 일어난 곳 500m 지점에서 식별 가능한 섬광, 전기를 설치하고요. 경고 반속판, 야, 이런 걸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하는데 도로교통법상 우리는 차량에 경고 반속판은 꼭 들고 다녀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경찰한테 걸렸을 때 이렇게 항변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볼 것은 이제 직업의 4가지 의미와 3가지 태도입니다. 자, 직업을 가진다라는 것의 의미는 경제적, 돈을 번다라는 거, 정신적, 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정신적 의미, 그리고 사회적 의미, 사회 소속감이 있다, 그리고 철학적 의미, 나는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나의 소명의식,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직업의 3가지 태도는 먼저 애정과 긍지와 충성, 그리고 소속감, 뭐 사명의식, 이런 거는 철학의식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7가지이기는 한데 요거 한번 다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 이제 우리가 4과목을 보기 전에 조금 헷갈리는 내용들이 있어요. 자, 먼저 운송이라는 것은 서비스 공급 측면에서 재화, 말 그대로 물건들이 이동을 하는 것을 단순 운송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수송은 뭐냐? 운송의 조금 더 상위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소의 효용을 창출하기 위해 하는 물리적인 행위의 운송이다. 자, A라는 지점이 있는데 B라는 지점까지 물건을 운반을 해야 돼요. 근데 항상 A랑 B랑 한 100km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보니까 C라는 지점이 있네? 자, 일단은 그러면은 C라는 지점에다 물건을 옮겨놔서 조금 더 효율적인 운송을 할 수 있게 물건들을, 재화들을 수송하자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교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교통도 마찬가지지만 현상적인 시각에서 재화가 이동한다. 재화가 이동하는 것 자체를 교통량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배송, 택배 배송이에요. 요거는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거래, 내가 이제 물건을 인터넷으로 혹은 오프라인으로 구매를 했어요. 요 상거래가 성립된 후 상품을 고객이 원하는 수화인에게 발송하거나 배달하는 것, 배달 개념인 거죠. 또는 제조업체, 물류센터 등에서 소매점이나 점포로 상품을 보내는 것 자체를 배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송은 결국 운송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장 작은 단위가 배송이다. 그리고 운송, 수송으로 연결된다. 보시면 되겠고, 운반은 한정된 공간 속에서 재화를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거점이 이동되는 것을 우리는 운반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요. 한 창고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긴다 정도를 운반, 혹은 같은 지점 안에서 A 건물에서 B 건물로 옮긴다. 이 정도를 운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운송의 의의를 보겠습니다. 자, 운송 먼저 장소적 효용을 창출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우리 아까 사실 수송이었어요. 근데 이 수송 안에 운송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운송이다. 그리고 재화의 이동 말씀드렸었고요. 마케팅상 물류 시스템 합리화를 위해서 운송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수송을 이뤄낼 수 있게끔 맨 처음 시작되는 단위가 운송이라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또 시간적으로 또 멀리 갈 수 있는 걸 미리 근처까지 옮겨 놓는다라는 개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송을 합리화라는 것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운송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는 때에 맞게 그리고 같은 좋은 장소에 적시적기 운송과 운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물류기기 개선 및 정보 시스템을 정비하는 거죠. 그리고 최단 운송 경로 그리고 최적 운송 수단을 개발하기 위해 운송 합리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차율 향상을 위한 공차율 최소화 방안. 자, A 지점까지 갔다. 근데 얘가 그냥 돌아오냐? 물건을 싣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운송 합리화의 중요한 방안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가용 운송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자, 내가 직접 운송을 한다. 자가용 가지고 개인이 운송을 한다. 장점. 기동성이 좋아요.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죠. 왜? 대량이 아니라 A에서 그냥 B로만 가면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고객이 원한다. 내가 갈 수 있다. 그럼 바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신뢰성이 확보가 되고 상거래에 기여한다. 상거래를 모두 담당하는 건 아니고 기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시스템이 일관적이고 위험 요소가 낮습니다. 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크게 뭐 꼬이거나 그럴 확률이 낮다는 거죠. 근데 단점은 인적 자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개인이 직접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인건비도 필요하겠지만 트럭이나 이런 운송을 하기 위한 장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용하는 차종, 차량에 따른 운송의 한계가 있겠죠. 내가 1톤 트럭밖에 없다. 근데 더 큰 거를 옮기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수송량의 변동에 대응하기 쉽지 않다. 양이 너무 많아져요. 하지만 나는 한정되어 있는 자원이 있고 그리고 차는 한 대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쩔 수가 없겠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상업용 운송 마찬가지죠. 반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비되는 것들이 나올 때는 내가 자가용 운송의 장점은 곧 사업용 운송의 단점이 되겠죠. 그래서 장점은 수송비가 저렴하고 융통성이 높아요. 대량으로 하다 보니까 항상 우리는 대량으로 찍어내면 생산비가 낮아지게 되죠. 운송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송 능력이 높고 변동비 처리가 가능하다. 어느 정도의 융통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설비 투자, 인적 투자가 불필요하다. 왜? 내가 직접 할 필요가 없고 이거는 회사 차원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물동량 변동에 대응한 안전수송이 가능하다. 양이 많아지든 적어지든 충분히 시스템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 한 대 더 온다?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단점은 기동성이 낮고 관리 기능이 저하된다. 어떤 개인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시스템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줄 수 있다고 해도, 하고 싶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시스템에 따른 결제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케팅 사고가 희박하고 시스템 구축이 잘 안 돼 있어요. 자,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마케팅적 사고가 희박하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냥 운송만 하면 돼요. 물건을 받아왔으면 어디로 A로 갔다가 B로 갔다 이런 것만 정해진 대로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내가 더 영업을 하고 홍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케팅적인 영업적인 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개념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운임의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요거는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A에서 B로 갈 때 무조건 10만 원 이상, 물건이 더 무겁다? 그럼 20만 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변동됐을 때에 대한 고객들의 불안, 신뢰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운임의 안정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럭 운송의 발전 방향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운송을 우리가 효율화하고 진행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발전이 더 될 수 있냐? 먼저 고효율화 해야겠죠? 당연한 겁니다. 왕복 실차율을 높이는 겁니다. A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물건을 실어 와야겠죠? 자, 이거를 높이는 거. 그리고 트레일러 수송과 도킹 시스템화. 대규모 수송을 하고 양방향에서 오는 차량끼리 중간 지점에 만나 도킹하는 차량 관리나 노무 관리를 철저히 한다.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요. 자, A에서 B로 오는 차가 있고 C에서 B로 오는 차가 있죠. 자, 근데 이 중간에서 C가 A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서 마침 A로 돌아가야 되는 차를 만났어요. 그러면은 C가 야, 내 물건 좀 대신 좀 전달 좀 해줘. 이게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더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바꿔 태우기 수송과 이어 타기 수송, 중간에 트럭의 바디를 바꾸거나, 자, 요거는 우리 트레일러 얘기를 하는 거죠. 바디를 바꾸거나 중간에 운전자만 교체를 해서 거점까지 이동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컨테이너 및 팔레트 수송에 강화를 하면 더 발전할 수 있겠다. 그리고 집배 수송용차의 개발과 이용, 조금 더 효율적이고 구석구석 잘 다닐 수 있는 이런 수송용차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트럭 터미널이 더 잘 발전하면 트럭 운송이 더 발전할 수 있지 않겠냐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우리가 계속 듣다 보고 이해하다 보면은 외워지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 다음 영상부터는 조금 이제 진짜 손으로 쓰면서 외워야 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또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까지는 계속 들어본다라는 생각으로 영상 반복해서 들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만 다음 영상부터는 이제 진짜 외워야 될 것들이 나오는구나 조금 각오하고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고생 많으셨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